먼저 1주제는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준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이준규입니다. 제1주제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주제는 2019년 조세법 판결 중에 3개를 골라서 평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전호 교수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전호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십니다. 네, 두 분의 지정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경서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네, 민 변호사님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계십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김관균 세무사님입니다. 네, 김 세무사님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1주제에 주어진 시간이 45분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이신 이전호 교수님께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자 두 분이 약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이전호 교수입니다.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판례를 뽑았습니다.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 문제, 과점주주 제2차 납세 의무 문제, 가산세 면제 사유 문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뽑은 판결은 새로운 쟁점을 담고 있거나 조금 논리가 예전보다 진일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판결들 세 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재결의 기속력. 2019년 1월 31일, 2017도 75873 판결인데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자, 원고 회사가 자기가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법인세만 냈습니다. 그랬더니 과세관청이 처음에 당신 회사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아니다 해서 법인세 22억을 더 내라고 첫 번째 제1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우리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조세심판에 심판 청구를 했더니 심판원에서 맞다. 당신들 회사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맞다. 그래서 피고 과세관청의 제1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그런 조세심판은 결정 재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산하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창업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그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고 그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2012 사업연도까지인데 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귀속법인세에 대해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시간상 한계가 잘못됐다.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산하세무서 피고가 다시 법인세 26억을 부과하는 이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원고가 11페이지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납부 불성신 가산세만 깎아주는 식으로 다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쟁점은 두 번째 한 처분, 시간상 한계를 지났으니까 혜택 못 본다라는 처분이 제1처분을 취소했는데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맞으니까 세금 부과한 1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재결에 반하는지 그 재결 기속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 사건 처분 두 번째 한 처분은 조세 심판 절차에서 첫 번째 처분 제1처분을 취소를 했는데 동일 사항에 관해서 또 재차 되풀이한 것이니까 그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석. 자, 뭐 1번은 일반론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이야기들.
생략하도록 하고 3 보면은 하급심, 1심, 원심 이게 대부분에서도 유지가 됐는데 첫 번째 처분한 이유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 처분 감면 기간에 해당하는지 아닌가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밀접하다고 볼 수 없는 별개 사유다 범위 타당하고 감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1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다. 그러면은 결국 벤처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하고 시간상 언제까지 감면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처분이 조치심판 제결에 기소영역이 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법원 판결은 그건 아니다. 양쪽은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결 기소영역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3페이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는 다시 처분 못한다는 건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 대법원의 뭐 행정사건 판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면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하면 딴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급심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런 소지가 드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것은 이 회사가 2013 문제되는 사업연도에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관계는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두 가지 달라진 것은 법적 관점 처분 사유만 달라진 거지. 그렇게 본다면 기소영역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취지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범위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내세운 사유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그 밑바탕이 되는 전체적 사실관계까지도 넓혀가지고 상당히 좀 유연하게 해석했다.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 과점주주의 제2찬압수임 성립 범위 2019년 5월 16일 판결은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A 법인 주된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못 내니까 A 법인의 과점주주 82% 지분 소유자인 B 법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B 법인도 못 내니까 또 B 법인의 과점주주인 100% 소유자인데 C 법인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또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4페이지 쟁점이 이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게 한 번에 그치느냐. 주된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아니면 그 첫 번째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못 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과점주주한테 두 번째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는 안 된다. 첫 번째로 끊어야지 그렇게 두 번까지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그다음 평석은 제2차 납세 의무자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15페이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본질에 대해서 약간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생각해보면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은 사실은 납세 문제는 아니고 납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된 납세 의무자하고 제2차 납세 의무자를 똑같은 납세 의무자 지위에서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국세징수법에 있어야 될 조문입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법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서 4번
이렇게 1차 과점주주가 못 내면 2차 과점주주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부가제척기간이 피고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이론상으로는 2차가 못 낼 때 3차 또 과점주주가 있으면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부가제척기간 취지를 위배해서 지나치게 과세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이른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이나 상법상 유한 책임 원칙에서 볼 때 제2차 납세 의무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위헌성이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가급적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정과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대법원 태도처럼 제2차 납세 의무를 첫 번째 단계에서 끊어야지, 첫 번째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못 내면 또 2차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대부분 판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17페이지 6번 선행 판결은 다만 이 판결하고는 모순되는 듯한 선행 판결이 있는데, 대부분에 있는 재판연구원 설명으로는 모순이 안 된다 하는데 외형만 읽어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 판결들은 장차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결론에 가서는 제2차 납세 의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부분 판결은 옳고, 그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제한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판결입니다. 가산세 판결, 2019년 7월 11일 판결.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원고 1이 자기 매제 소외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이제 내 명의를 가져가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 1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소외인 매제가 원고 1에게 일부는 정액하는 식으로 환원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주식은 소외인, 즉 원고 1의 매제가 다른 원고 2에게 정의해주는 형식으로 명의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원고가 원고 2인데, 그랬더니 원고 2는 정액세를 어떻게 신고했는가 하면은 소외인으로부터 정액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정액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세금이 고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쭉 됐는데 19페이지 6번에 가서 나중에 과세관청이 밝혀내기를 이거는 소외인이 원고 2한테 정의한 게 아니고 명의신탁을 시킨 거다 해서 명의신탁자는 원고 1이다, 소외인이 아니고, 그래서 원고 1이 정해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 2가 수정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원고 2한테 본세를 고지하면서 아울러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 것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말하자면 원고 2는 정해자를 소외 2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관청의 조사 결과로는 정해자가 잘못됐다, 정해자가 원고 1이다, 그렇게 해서 본세를 바로잡았을 때 가산세도 내야 되는 건지, 무신고, 이게 신고가 아니면 무신고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되는지, 그게 쟁점입니다. 대부분의 판결 요지는 첫 번째 무신고인가 하는 부분은 정해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는 아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하고, 두 번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가 아니니까 뒤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평석에 가서 두 번째 가산세 법적 성질은 행정상 제재다, 행정벌이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세금의 형식을 빌린 행정벌. 신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치채무를 확정하는 그런 신고와 납세 협력 자료 제출적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세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때 신고는 조치채무 확정이 아니라 납세 협력 의무 자료 제출의 신고라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그럼 신고가 부정확하다 하는 경우에 이걸 무신고다 그렇게 봐서 가산세 매길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가액이나 과세비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게 신고가 없다, 무신고로 보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신고하자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신고가 잘못됐지만 과세관청이 처분을 통해서 탄로 오류를 찾아서 시정할 수 있다면 요거는 무신고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무신고 가산세 그런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대상 사안에 와 보면 원고가 정여자를 소외 2라고 잘못 신고했고 피고 관청이 원고 1로 나중에 바꿨지만 나머지 사항은 다 제대로 신고를 했으니까 이 점에 비춰보면 이 처음에 잘못한 원고 2의 신고가 과세권 행사를 저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무신고는 아니다. 신고라고 보고 해야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상 판결에 의의에 가면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과세관청이 정여자가 A인데 B가 정여자다 그렇게 부과했다면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정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공제 범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분청이 나중에 처음에는 정여자가 A라고 했지만 B로 정정 변경하는 것은 이른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의 처분사유 변경이니까 허용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생각해 보면 납세 의무자도 처음에 정여자를 잘못 신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과세관청이 시정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무신고로까지 보는 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대상 판결은 옳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붙은 것은 올해 국세기본법은 특별하게 막 이슈가 될 만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논리들은 조금 진일보는 했지만 그렇게 세 개를 소개하면서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에 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점 한두 가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세 한도 규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경우에도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떤 케이스는 2배쯤 되고 그런 케이스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언제 세금 매겼냐에 따라서 납부불성실, 지금의 지연납부, 가산세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실무관행인가 그런 의문, 문제점이 들고 가산세 이게 지나치게 과중에게 부과하는 게 세금이라는 외형을 빌린 행정상 제재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세기본법상 개별 세법상 가산세 한도 1억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가산세 전반에 대한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뭐 상한 방법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사항 관련 모든 종류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서는 안 되겠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 한도가 있다. 이야기를 쭉 적어 놓았고 두 번째 24페이지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의 가산세, 부가가세 방식의 가산세를 지금은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신고의 의미가 양자에서 다른데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해야 되겠느냐 조금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부가가세 방식에 있어서는 무조건 신고 납세 방식처럼 그렇게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고 자료 제출 의무에 불과한 거니까 자료가 잘못됐으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위반되면 그때부터 가산세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한테 세금 돌려달라는 신고가 너 왜 그렇게 많이 돌려달라고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아무리 많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얼마를 돌려줄지는 국가가 조사를 해서 확정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많이 돌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페널티를 매기는 게 옳은지 심히 의문이다 그런 이야기고
뭐 비견해서 일본, 미국에는 이런 가산세는 없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면책 사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거기 적어놓은 대로 기본적으로는 요 사이는 조금 확대되는 개별 사건에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태도가. 그래서 가산세는 웬간하면 면제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쭉 적어 놓았습니다. 27페이지 가면 총괄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은 좀 너무 엄격하다 생각을 해보면, 뭐 대법원에서는 법령의 부지 오인은 안 되고 해석상 이의가 있으면 된다는데 그게 사실 구별이 되는 건지 그 의문입니다, 실제 사건에 들어가면. 두 번째, 세무공무원의 설명 조언에 따랐더라도 그 조언이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됐으면 가산세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막연한 소리입니다. 공무원 설명이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세상에 자격이 없지. 그런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 말 믿었으면 일반 국민이 그냥 믿은 거지. 그거를 너 왜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의심을 해야지. 그거 왜 믿었냐 이 소리인데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납세자 고의 과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것도 이상한 소리예요. 가산세 할 때 납세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주관적 귀책도 따져봐야지. 일례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것도 본질은 뭐 행정상 제재 같은 건데 거기서는 고의 과실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미국 법상 우리 정당한 사회에 해당하는 리저널 코즈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상당히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변호사 의견에 따라서 신고를 안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다. 우리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건데. 두 번째는 진짜 세금 납부할 돈이 없는 그야말로 딱한 사정이 있어서 못 냈으면 뭐 납부 불성실 매기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세 번째 가면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유권 해석이 없는 경우라면은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산세 관련해서는 앞에 제도적으로 시정할 점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 대법원이 너무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 태도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재미있는 판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토론자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민경서 변호사님 5분 내지 한 10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변호사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존경하는 발표자분들의 훌륭한 발표문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자께서 다양한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주셨고 그에 대한 상세한 평석과 입법론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실무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학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그 조세 심판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과 그 과점 주제 제2차 납세 의무 범위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다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고 계십니다. 첫 번째에 대한 평석은 조세 심판 결정 기속력의 범위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접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그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의 예외인 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평석의 경우에는 그 증여세 신고의 범위에 관한 판시 내용을 담고 계신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현행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상당히 그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신 판례들과 그에 대한 평석들은 그 향후에 그 동일 유사쟁점의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그 조세 심판 결정 기속력에 미치는 범위에 관련된 그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 심판 결정과 재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변경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동일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판결인데요. 이제 발표자께서는 이제 대상 판결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로 내서 명시적인 사유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넓혀서 유연하게 해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도모했다고 평가를 하셨고 저도 이 토론자인 저 또한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대상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행정소송에서 그 이제 원고가 아닌 피고인 처분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그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말씀드리면은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처분 당시에는 있었으나 처분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안을 아니면 그 처분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처분 사유를 소송 중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제도인데 현행법상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금 전에 그 평석을 해주셨던 그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만일에 피고가 그 행정청이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 처분 상대방의 원고의 방어권 보호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만일에 이렇게 대상 판결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히는 게 처분 상대방인 그 원고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에 해당하겠죠. 그 납세자에 대해서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처분청의 그 피고입니다.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 인해서 그 납세자인 원고의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에서의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있어서도 그 대상 판결의 설시가 적용돼야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서는 독자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방법 그 필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를 해서 그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야 할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인지 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다음 세 번째 판결에서 말씀 주셨던 그 보론에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대상 판결과 관련돼서의 그 신고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그 신고의 하자와 그 신고의 하자가 그 조세채권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신고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그 결정 경정 등을 통해서 신고의 탈루나 오류를 시정을 할 수가 있으면은 신고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신고 효력을 부인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판결이고 그와 같이 그 토론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그 보론으로서 그 우리나라 현행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그중 해당 사항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본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입법론을 말씀을 주셨고 그 논거 중에 하나로 악의적인 탈세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가산세를 지나치게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형태를 빌린 행정적 제재로서는 지나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의견에 특히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부터 계속 이게 가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게 오히려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무신고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과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부당신고 가산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이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에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에 요건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조세범 처벌법의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지능적인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은 반드시 필요를 하겠지만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현행 입법이 막대한 가산세 외에다 벌금까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납세자한테는 완전한 경제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형사 처벌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그러니까 벌금과 과세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중과해하도록 하는 현행 가산세 규정을 폐지를 하고 차라리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형사벌 처벌만 두고 그냥 일반 보통 가산세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고려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지정 토론자 김 부회장님 한 5분 내지 10분 이내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세무사의 부회장 김관균 세무사입니다. 먼저 한국조세법학회 토론자로 참석하게 해주신 서희화 학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내용을 발제해 주시고 그 바람직한 개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전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업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 세무심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납세자가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을 세무서에 하는 경우 세무서는 이에 대한 감면이 사전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감면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이 계산한 감면 세액과 그 차이가 있으면 관련 세액의 감면을 경정 결정하게 됩니다. 창업 벤처 중소 감면의 사전적 요건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내국인일 것, 그리고 감면 기한 안에 창업할 것, 중소기업일 것, 창업 이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것, 조세특례법 또 조특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그리고 감면 신청을 등으로 이 중 모든 해당하여야만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시 사건의 경우 위 감면 요건 중 5번 항, 즉 조특법상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 사항에 해당 여부만을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조세 심판원의 판결로 결정 취소된 후 지방청 감사 결과 다시 2번 즉 감면 기한에 창업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에 창업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로 추징 고지하였다가 행정소송 결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위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감면의 사전적 요건 6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사안임을 확인하여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경정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건의 경우 세액이 비교적 커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았지만 세액이 적은 많은 경우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판결로 중복조사 그리고 통합조사의 명확한 개념 정립의 중요성이 더 커진 판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점주주와 관련된 그 판결에 대해서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 의무 규정은 관례대로 해석 정의했던 규정으로 본 판례를 접하면서 매건 과세에 대해 꼼꼼히 해당 규정 적용의 정당성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판례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보완 입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산세에 대해서 증여자를 다르게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자산이 동일하고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고 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계획서를 작성하든지 하여 신고 내용만으로는 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없게 할 때에는 과소신고세액의 40%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가산할 수 있겠으나 본건의 경우
특정 회사의 주식과 주식 수가 밝혀진 상태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특수관계로 인한 세액의 할증으로 납부할 세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도로 제기해 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 과세하던 시절에는 없었던 것으로 신고납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실한 신고납세란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를 차별하기 위해 납세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었고 신고가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었는데 대부분의 국세 세목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제도로 바뀌고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무신고 가산세와 가소신고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된 2007년부터 정부 부과 세목 중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만 다른 신고납부 세목과 같이 무신고와 가소신고 및 지연납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부과 과세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으며 무신고 또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신고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의 한도가 없어서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식에 따라 가산세의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지원 가산세의 한도를 본세의 45%의 한도로 한다는 한도 규정에 설정해 줄 것을 5년 전부터 저희 세무사회는 기획조정부에 권유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종전처럼 10% 상향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유사 사례에 대한 기본 통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 객석에서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으신지요? 없으시고, 근데 웹에서도 혹시 뭐 무슨 질문을 받나요? 어떻게? 안 받으시고. 예, 그러면 제가 사회자지만 개별적으로 한두 가지만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첫 번째 판례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소송물이 2013-14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총액주의냐 쟁점주의냐 그거에 대한 논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과 좀 다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판례에서는 만약에 이 판례가 이대로 확립이 된다면 아예 그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끼워서 투자를 하면 제2차 납세 의무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서 이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지정 토론자 두 분하고 사회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 이론상은 양자가 같은 게 맞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맞는데 제가 판사라면 조금 다르게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 적용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납세자 측에서 시각을 보는 것이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또 부과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조금 타겟이 다르고 더구나 전반적으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으니까 제가 판사라면은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서 납세자가 문제될 때는 조금 범위를 케이스에 따라서 넓힐 여지도 있고 과세관청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히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면 40%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때 형사처벌로 족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가산세가 너무 부담이 과중해서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형사처벌 벌금형의 형태라 하더라도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도 일종의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입법 목적이 다르고 또 가산세 안에는 납부불성실 같은 것은 행정상 제재 이외에 보다 큰 비중은 이자적 성격도 가미가 돼 있어서 완전히 부정행위 경우에 형사벌로만 대체하고 가산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같이 가산세가 너무 과도하면 뭐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는 예,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장차 제2차 납세 의무 범위 책임 범위를 넓히려고 기재부에서 보완 입법을 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입법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제2차 납세 의무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강해서 가능한 한 해석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법으로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법을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제가 기획재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몇 개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입법은 못하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산세 문제 거기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각종 가산세 다 합쳐서 본세를 넘지 못하게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의견을 했고 토론자께서는 우선 납부지연에 한해서는 지금 뭐 9.1호입니까 얼마입니까 약 9%니까 통상적인 제척기간 5년을 기준해서 45% 그러니까 납부지연은 따로 45% 한정하는 방식 그런 방식도 제시해 주셨는데 예, 한도를 두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기본 통칙을 제정하는 게 어떠느냐 그러는데 예, 기본 통칙이 비록 법규성 대외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 통칙이 만들어지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니까 근데 감면 사유를 기본 통칙으로 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는데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 집행당국이나 세제당국에서는 기본적 입장 자체가 지금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입장인데 과세관청이 먼저 나서서 그 정당한 사유를 넓히는 식으로 그런 기본 통칙을 제정해 줄지가 의문이고 또 정당한 사유를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라도 예시를 해주면 좋은데 해주는 방안을 해줄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정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판례가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 판사들이 직접 신고를 해보면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선의로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자꾸 가산세 매기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옳다 할 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판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경향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사회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총액주의, 쟁점주의하고 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총액주의, 쟁점주의보다는 조금 범위가 좁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총액주의, 쟁점주의는 모든 사정을 다 합쳐서 세액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고 요거는 그 중에서도 조금 한정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통일성 그 측면만 맞추는 거니까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은 같지만 조금 한정된 논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넣으면 결국은 제2차 납세 의무제도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밝혀내면 그건 없는 게 되니까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되는 셈이니까 그렇게 대처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중간에 있는 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면
근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제2000압수 의무자를 연장시킬 수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선정된 판례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 교수님 그리고 두 분 지정 토론자하고 객석과 웹에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주제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